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좌 자산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당좌 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험에서, 이론 시험에서도 그렇고, 또 실무 문제로도 그렇고, 이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여기에서. 당좌 자산 중에서 시험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물론 앞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이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그 분류되는 것은 뭐냐면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합니다. 이 말입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말을 거기 괄호 속에 설명을 해놨어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한 것을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이나 이런 채권의 경우에 금융시장에서 항상 시장이 열려 있는 그런 그 주식으로 말하면 저, 공개된 주식이죠. 어, 주식 상장 주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식 시장에서 현재 에, 코스닥 이런 데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중에서도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일부 주주만 가지고 있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 적극적이거나 빈번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주식은 주식을 매입했다 해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주가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겠다는 임자가 없으면 그건 팔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 여기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기간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그 다음에 사채나 공채.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고 공채는 국가 투자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합니다. 아까 앞 시간에서 제가 자동차 매입할 때 공채를 살 겁니까? 처분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 공채가 바로 여기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죠.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도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거 구입 금액으로. 금액을 뭘로 할 것이냐? 구입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주식이라고 그래서 액면가, 채권에도 액면가가 있습니다만은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입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구입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취득 시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안 시켜요. 수수료는 비용 처리,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게 왜 영업의 비용이냐? 이건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권회사에서 수수료 500원을 내 계좌에서 빼나갔다. 그러면 그게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이다 이겁니다. 수수료 비용. 자,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자산들,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제외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산에서는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부 원가에 포함을 해요.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앞으로는 이거 딱 하나만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법인이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다. 근데 거기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나갔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100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그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가지고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은요.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수료 400원이든 4,000원이든 비용 처리해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한다. 요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네, 왜 특이하냐? 다른 자산들은 다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세금까지도 취득할 때 취득세 나가는 자동차도 그렇고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붙잖아요. 그 취득세, 등록세 전부 다 유형 자산으로 잡아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 딱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다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어치를 시가로 이제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그리고 수수료가 100원이 나갔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100원, 대변의 현금은 100만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 말씀이죠. 어, 단기 매매증권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이고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대변의 현금, 자산이 감소하겠죠. 어, 요 분계 이해가 되시죠? 예. 거래의 결합관계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차변의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거래의 8요소 외우셨잖아요. 거래의 8요소의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 자산 증가 있었죠. 또 대변의 현금이면 자산 감소죠. 네,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네, 수수료 따로 조직이잖아요. 보통 1대 했었는데 제가 그냥 현금 합쳐서 몇십만 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이거를 지금 하나의 점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단기 매매증권을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0원이고 여기 비용이 4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을 1,400원. 네. 왜 그동안 우리가 분개할 때 차변 하나, 대변 하나, 또 차변 하나, 대변 하나 이렇게 한 짝을 이루어가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대변이 하나하고 차변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 거래건은 한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물론 쪼개서 해도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또 수수료 비용을 따로 해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400원, 대변의 현금 400원. 이렇게 되면 두 건의 전표가 됩니다. 두 건의 거래로 보고 입력한 거래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날의 일개표나 월개표, 시상표의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같으나 관리상 하나의 거래는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죠. 나중에 우리가 내부 관리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10,000원에 지금 단기 매매증권을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언제 나오냐면 이게 이제 결산일이 다가오잖아요. 결산 때 우리가 평가한다고 그랬죠. 네, 그동안 앞에서 재무상태표 얘기하면서 평가라는 얘기 몇 번 나왔었습니다. 네. 우리가 결산 분계 중에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게 결산 때 하는 바로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자, 결산 시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여러분, 공정가치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공정한 가치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정한 가치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가치를 말하냐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공정한 가치라고 봐요. 시장에 거래되는 가치가 바로 시가인 거예요. 시가. 그러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어, 어느 시점에 그 시가를 적용해야 되느냐? 12월 31일의 시가예요. 그러면
12월 31일 여기서 결산 기준은 12월 31일이라면 12월 31일도 개장한 날부터, 개장한 시간부터 나중에 폐장한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그날에 종가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거래가 일어난 가격. 예,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공정한 가치로 평가했다.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는 말은 결산일 당일에 에, 공정 가치를 적용합니다. 종가를. 그리고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또는 개정 과목을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이라는 말은 손실이나 이익을 포함하는 의미이고요. 그 밑에 두 가지 예를 다 들었어요. 하나는 이익이 난 경우, 밑에는 손실이 난 경우입니다. 자,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를 비교했어요.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한 금액이에요. 자, 이 주식을 아까 10,000원에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장부 금액이 지금 10,000원이겠죠. 근데 기말에 가니까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정 가치가 1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이죠. 지금 우리 당좌자산 단기 매매증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산을 5,000원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대변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예, 평가에서 이익이 났다. 수익 발생. 여러분 수익 발생이 대변 요소잖아요. 그리고 차변 요소에 자산 증가가 있죠.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 결합이 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5,000원이 되겠죠. 이 결산을 통해서. 그래야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제대로 기말 상태로 제대로 평가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목적 적합성에 맞는 질 좋은 회계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생략해 버리면 우리가 목적 적합성의 질적 특성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으면 단기 매매증권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날 종가를 조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쉽게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만약에 3,000원 떨어졌더라. 10,000원짜리가 7,000원이 돼 있네요. 7,000원이 돼 있으면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3,000원 감소시키고 사변에 이것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 처리합니다. 3,000원 비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여기서 수수료 비용이 판매 관리비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네, 영업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의 비용. 왜 영업의 비용이냐? 이 투자 활동은 영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네. 투자 회사의 투자 활동은 그건 영업의 활동이죠. 원래 업종이 투자 회사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도소매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아이템은 그것이 뭐 의류가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지금 도소매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FAT 1급은. 그러니까 업종이 도소매업이에요. 예, 도소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평가할 때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평가했더니 손실이 났어요. 이거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이익이 났을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이익입니까? 영업의 수익입니까? 예,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자산을 공부하는데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강좌 자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다른 개념 과목을 더불어서 지금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항상 거래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결합해서 우리가 거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 하나만 가지고 회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중에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구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에 이런 게 있구나.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에 이러한 계정 과목이 있다는 걸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는 빨라지는 거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때 기말에 결산 수정분계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결산 문제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주 잘 나와요. 결산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평가 문제가. 결산 문제로 나온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결산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찾기를 중간에서 해서 그런지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여기저기 보이죠?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문제가. 예.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이니까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6번.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어떤 기출문제에 나온 겁니다. 요게.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600주를 한 주당 11,000원에 액면 금액은 10,000원이고 이거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3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차변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 자,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아니죠. 예. 왜냐면은 예,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단기간이라며 단기간. 예. 자, 그러면 1번이 답일까요? 2번, 3번이 답일까요? 예, 1번이 답입니다. 13만 2천 원을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13만 2천 원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라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취득 그 시가인 이 또 이거 액면가로 계산하면 안 돼요. 600주 곱하기 한 주당 11,000원 해서 660만 원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음. 기말 평가에 대한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말 평가가 네, 그건 나중에 이건 처분에 관한 얘기고요. 자, 처분에 관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처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분에 관한 거 그 밑에서 보겠습니다. 처분 시. 자,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말로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익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으로 처리한다.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서 가감 처리하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별도의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취득할 때 요 한 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분하다 보면 처분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이익이 날 수가 있는데 손실이 났으면 거기다가 가산시키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시켜라 이 말이에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독립시키지 말아라.
처분할 때는. 예. 저 어떻게 보면 일괄성이 없죠. 예. 취득할 때는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 처리하라고 하고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하다 보면은 이익이 나든지 손실이 납니다. 그것도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동일한 영업의 비용을 쪼개지 말고 이건 유사하니까 그냥 처분 이익이면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이익을 잡아라 이거야. 또 손실이 났으면 수수료 비용까지 더해가지고 손실을 늘려라.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처분 금액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높아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예요. 이익이 났을 때. 자, 아까 우리가 10,000원에 사가지고 이익이 났다. 5,000원이 기말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말에 5,00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15,000원이 됐어요.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이. 자, 그러면 이걸 매각하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15,000원짜리가 없어진 거네요. 예, 15,000원짜리가. 처음에 10,000원에 샀고, 그 다음에 평가 때 가격이 5,000원 올라가지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00원으로 이렇게 자산으로 잡았다면 처분할 때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15,000원이 처분해야 다 처분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얼마에 처분하게 됐냐면요. 시세가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5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 그래서 5만 원으로 올랐을 때 처분을 딱 요 시점이다 해서 처분을 했다. 예. 네, 처분을 네, 그냥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이때 처분할 때 수수료도 1,000원이 나갔다고 보겠습니다. 1,000원의 수수료가. 그러면은 지금 그 1,000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000원의 수수료를. 그러면 이제 5만 원이 아니고 현금이 49,000원이 되겠습니다. 5만 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49,000원이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49,000원에서 15,000원을 빼면 되죠? 네, 34,000원이 된다. 원래는 이익이 35,000원 났던 거예요. 35,000원 이익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이익이 34,000원이 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에서 감했죠? 마이너스 시켰죠? 예, 이익에서는 빼주고 손실이 나면 더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거를 보면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15,000원에 지금 장부에 금액이 15,000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분을 했는데요. 너무 돈이 급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수료 1,000원 나갔어요. 근데 얼마에 처분하게 되냐면 10,000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가 1,000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9,000원만 들어왔어요. 자, 원래는 10,000원에 처분했으므로 5,000원만 손실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때문에 지금 얼마가 손실이 났어요? 6,000원이 손실이 났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그 수수료를 가산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처분 시에는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보지 말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 가산하고 처분 이익이 났으면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가 없으면요. 없으면 차감할 것도 없고 가산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 자산 안전자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회계 처리와 평가할 때 회계 처리, 처분 시 회계 처리 요 세 가지 단계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방금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 3번 문제 여러분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입니다. 26년 11월 1일 거래에 대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날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이날 손익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그 전 과정을 알아야죠. 9월 1일 날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8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 포함해서 80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9월 1일 날 이 주식의 취득 원가는 80만 5천 원인가요? 80만 원인가요? 예, 8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원가가 80만 원이에요. 자, 26년 11월 1일 날 위 주식을 한 주당 600원에 처분하고 관련 수수료 4천 원을 차감한 금액 59만 6천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수수료 빼고 59만 6천 원에 처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80만 원에 샀죠? 59만 6천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가? 80만 원에 샀는데 59만 6천 원에 처분했어요. 20만 4천 원 빵꾸 났죠? 예. 그래서 답은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 20만 4천 원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처음부터 아, 매입할 때도 증권회사에서 수수료를 붙이고요. 수수료를 공개하고 또 처분할 때도 수수료를 붙이고 그러죠. 저- 네. 처음부터 새로운 수술이 네. 영업을 평가 처음 손실에 합산한다는 게 첫 번째 발판 거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 수수료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하고 처분할 때 수수료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음, 달라요. 그러니까 자, 한 주당 800원씩 사가지고 6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200원씩 손실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1000주잖아요. 200원 손해봤으면 1000주면은 원래 손실이 2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4,000원 더 손실을 보잖아요. 요것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예, 그래서 처분 손실에다가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그래서 여기다 4천 원을 더해가지고 손해가 20만 4천 원이다 해야 된다 해서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답을 찾을 줄 안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이 회계 처리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되느냐를 증명하려면은 회계에서는 증명을 분계로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럼 분계를 써주면 돼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다. 분계가 바로 설명이 되는 거. 자, 다음은 이제 당좌 자산의 매출 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 매출 채권은 계정 과목이 두 개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매출 채권은 통합 계정으로 쓰이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만은 매출 채권은 앞에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도 통합 계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통합 계정에 해당됩니다. 통합 계정이에요. 뭐가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하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 두 개를 말해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뭐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그것이 외상 매출금으로. 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아주 쉬워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발생주의 하면서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든가 매입 채무가 회계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출 채권도 이게 수익으로 봐요. 상품 매출로. 자, 외상으로 거래했어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 기입하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이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상품 매출이 바로 영업 수익이죠. 이게 수익 발생이죠. 수익 발생. 자, 모든 거래가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결과와 원인을 분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다 500만 원. 외상 매출금에는 채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떤 수익?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까 손익계산서 구조에 맨 위에 있던 매출액 있죠. 그 매출액이 여기서 나오는 상품 매출이 매출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금으로 팔았을 때 또는 대금을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이렇게 양도하면은 외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상품을 양도해 주면은 그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외상 대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되면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다가 받았으니까 이제 권리가 없죠. 어. 자, 우리가 이게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받을 권리인데 외상매출금 채권을 받아버렸으면 대변에 가야죠.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감소됩니다. 대신에 무슨 자산이 늘어요? 예, 보통예금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늘어요. 보통예금이라는 현금성 자산. 예, 매출 채권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훨씬 유동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유동성이 좋은 자산으로 바뀌어질수록 그 우리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지고 그만큼 그 재무 구조가 좋은 거죠. 예. 유동자산이 많아야 좋아요. 유동자산이 많아야. 예. 이것 물론 매출 채권도 유동자산입니다만은 매출 채권도 유동자산이긴 합니다만은 매출 채권은 우리가 당좌 자산은 아니에요. 아, 제가 당좌 자산이 아닌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매출 채권은.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가장 유동성이 좋은 거니까 보통 예금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매출 채권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분계는 너무 쉬워요. 매출할 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돈을 받으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받으러움을 볼게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받으러움이 왜 복잡하냐? 받으러움은 유가증권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약속어음을 말하는데요. 약속어음을 우리가 받으면 받으러움,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돼요. 지급어음은 나중에 매입 채무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매출 채권에서는 받으러움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을 경우 받으러움으로 기입합니다. 이게 회계 처리가 받으러움이다 이거. 약속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지금은 이제 어음도 전자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처럼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해서 약속어음이 지금은 이제 전자어음으로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종이로 된 어음, 종이 형식으로 된 거는 저기 제목이 약속어음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메일처럼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어음은 제목이 전자어음입니다. 예.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전자어음이든 약속어음이든. 자, 이 약속어음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먼저 발행인이 있습니다. 발행인. 발행인은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가구공동회의는 주식회사 초록마트에서 26년 2월 26일 날 이 어음을 발행합니다. 누구에게 발행했냐면은 강남문구 귀하라는 강남문구에다 발행한 거예요. 얼마를 발행했냐면 1,100만 원, 1,100만 원짜리를 발행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보면은요. 이 위의 금액을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어디서?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언제? 2026년 5월 10일 날 지급하겠습니다. 네. 언제 발행한대요? 2월 6일 날 발행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외상매출금은 이러한 약속 없이 미리 그 신용거래에 관한 어떤 그 규정, 약정을 미리 그 맺어가지고 1개월 외상이라든가 또는 2개월 외상 이렇게 외상 거래를 사전에 약정했을 때는 이런 어음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정해진 룰에 의해서 외상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어, 그런 그 미리 예, 일정 그 거래처가 형성이 되면은요. 그런 약정을 맺어요. 단가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거래를 현금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달 외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런 것들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거래처하고 우리하고 그런 신용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1,000만 원어치 지금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강남 문구고 지금 초록마트에서 달라고 그래요. 신용조사도 안 됐는데 외상으로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영업 담당 책임자가 그거 허락할까요? 그럼 허락 못 하죠. 그러니까 돈이 뭐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거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약속어음이라도 받아라. 예. 그래서 외상으로 신용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대는 어음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사상 이것이 이제 증거가 돼요. 효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사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말이 있죠. 귀하의 지시인에게 그러니까 강남문구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음은 강남문구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예, 강남문구가 그걸 배서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어음을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수령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5월 10일 날 만기돼 가지고 국민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받을 때 또 회계 처리 한번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 전에 강남문구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 어음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배서양도. 아니면 5월 10일 날이 됐는데 이 회사에 국민은행 구로지점에 제시했더니 잔액이 없다고 해서 지급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부도 났을 때 회계 처리.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외상매출금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이제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약속어음은 종이어음이고 전자어음은 우리 이메일과 같은 그런 형태로 유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다시 교재로 가서 이제 받으러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어음을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받으러음은 그러니까 강남문구 입장에서는 이게 받으러음이에요. 이 약속어음이 받으러음이에요. 어? 받으러음. 채권자가 받으러음이라고 하고. 자, 초록마트는 발행한 사람이죠.
채무자예요. 이 회사도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이 회사는 뭐로 할까요? 예, 잘하시네. 우리가 부채에서 배울 발행자는 지급보험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받으러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받으러움 보관 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약소금을 수령하면 받으러움 계정에 차변에 기입한다. 네. 1,100만 원짜리 받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100만 원짜리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움 1,100만 원.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것만 받으러움이에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옷을 판매하는 회사가 옷을 팔고 어음을 받아야 받으러움이지. 옷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까 창고를 처분하고 창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건 받으러움 아닙니다. 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받으러움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매출을 한 채권이어야 받으러움이에요. 예.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재고 자산을 파는 것이 매출이에요.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이 재고 자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하고 어음 받은 것은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하면 잘못한 거예요.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부동산 처분하고 어음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개정 과목이 뭘까요? 받으러움이 아니라 그냥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어음을 받았지만 미수금이에요. 회계상은 미수금. 미수금.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미수금 보다는 이제 받으러움에 집중해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은 것은 받으러움 차변이다. 예. 다음에 대변은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고요.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됐어요. 만기. 예.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 어음이 이제 없어지죠. 받을 권리가 끝났으니까 은행에 제시하거든요. 제출. 그러면 통장에 자변에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네, 입금이 되는데 1,100만 원짜리 어음이 1,100만 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줘요. 그걸 우리가 추심 수수료라고 그래요. 추심료. 예, 추심료.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받아준다라는 개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도 있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료를 청구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보는데, 여기서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증권회사에서 청구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때 괄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이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명칭에는요. 그 코드가 800번대 코드도 있고 900번대도 있고 600번대, 700번대 코드가 여러 개로 나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잠깐 개정 과목 코드 이 얘기를 어떤 분하고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하게 되면은 그 개정 과목 코드를 쭉 한번 보시게 됩니다. 코드표를. 네, 그래서 개정 과목 한글 명칭은 같은데 코드가 다른 게 존재한다. 그래서 똑같은 명칭인 수수료 비용이 판매 관리비로 분류되는 수수료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수수료 비용이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십니다. 코드가 달라요. 예. 코드는 판매 관리비는 800번,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건 판매 관리비일까요? 판매 활동 때문에 수수료가 나간 거예요.
상품을 팔면서 어음을 받게 됐고 그 어음을 만기 처리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가 청구됐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 활동으로 인한 비용으로 봐야 되죠. 다음에 배서 양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배서 양도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음의 뒷면에 배서, 서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하면 받으러 온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네. 양도했으니까 우리 손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온 자산 감소하고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뭡니까? 네. 외상 매입금 나중에 매입 채무에서 배울 건데 미리 나왔어요. 외상 매입금은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산 것이 외상 매입금이고요. 외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앞에서 배웠던 외상 매출금하고 서로 짝꿍 계정 과목이에요. 예, 외상 매입금은 부채,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 거죠. 예. 자,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받으러음을 양도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1,100만 원짜리 아까 어음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침 어느 거래처에 우리가 외상 매입한 거 있는데 외상 매입 대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을 다 현금으로 갚을까 봤더니 금고에 받아놓은 어음 1,100만 원짜리가 있네. 그거 배서 양도하고 우리 돈 900만 원은 계좌이체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죠. 예. 그랬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외상매입금이 2천만 원이다. 여기 외상매입금 2천만 원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 받으러 온 1,100만 원짜리 배서 양도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900만 원 계좌이체하고 예, 그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딱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받으러 온 1,100만 원, 외상매입금 1,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도 1,100만 원이고 어음도 그냥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중에 일단 1,100만 원만 갚았다 이런 일부만 갚았다. 부채 감소예요.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 부채인데요. 차변에 기입할 수 있죠. 이때는 부채가 감소. 즉 외상매입금을 상환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시. 이 할인이라는 건 뭔지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받으러움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배서 양도하면 그걸 배서 양도라고 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만 지금 밑에 할인이라는 것은요. 은행에다가 양도하는 거예요. 은행이 양도해 줄 때는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이자를 공제하고 줘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할인료라고 불러요. 할인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으러 온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예. 자, 우리가 이 할인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어음을 원래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정상적인 그 과정인데 할인을 했다는 것은 중간에 예,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거죠.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에다가 할인하는 거예요. 이때 할인료를 요구하는데 그건 이자를 공제하는 겁니다. 이건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계정과목이 달라요. 매출채권 처분했다 해서 매출채권 처분하면서 손실을 본 거예요. 이것도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또 벌써 설명을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1,100만 원짜리 어음을 우리가 할인했다고 볼까요? 자, 받으러 대변에 1,100만 원. 은행에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1,100만 원을 다 안 줍니다. 자, 만기가 6월이면은 만약에 3월 달에 에, 저기 할인해달라고 왔다.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이 있다. 그러면 3개월치 이자 계산을 해요. 1,100만 원 곱하기 대출 이자 반영해가지고 곱하기 3 나누기 12 해가지고 4달치 이자를 뺍니다. 그게 할인료예요. 그래서 할인료 계산했더니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10만 원. 이자가 10만 원이다. 영업의 비용으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봐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 입금해 주는 것은 1,100에서 10만 원을 뺀 1,100
90만 원을 입금해줘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자산 증가 1,090만 원, 차변에 비용 발생 10만 원, 대변에 자산 감소 1,100만 원. 이러한 거래가 결합이 됩니다. 차변이 두 개, 대변이 하나, 또 차변이 하나, 대변이 두 개로 이렇게 계정 과목이 복잡해지는 분계가 많이 나오죠. 이보다 더 복잡한 분계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알고 계십시오. 네. 또 마지막으로 받으러움은요.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부도라는 것은 뭐냐? 지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그게 부도입니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처 부도가 확정됐다. 예, 만기 되기 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내가 만기가 되어서 추심을 했는데 지급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가 모두 부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받으러움이라는 이 매출 채권은 이제 감소시켜주고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별도의 자산으로 잡아서 계정 과목을 바꿔 가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예. 부도가 났을 땐 이거는 계정 과목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매수채권은 못 받게 됐으니까 받으러 부도음과 수표. 그래서 이 부도음과 수표를 관리를 채권단에서 잘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든지 어디서 숨겨 있는 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또 유능한 사원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채권이 회수가 되면 타변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늘어나고 부도음과 수표는 다시 대변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회수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 대손 처리를 합니다. 대손 처리라는 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게 돼요. 채권이라 하는 것은 받아야 그게 이제 우리 재산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회사가 사고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못 받게 됐을 때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그것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제 또 나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복잡한 회계 처리를 이미 지금 시작했어요. 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취득, 평가, 처분도 좀 복잡하게 느꼈죠. 근데 지금 매출 채권에 돌아오니까 외상 매출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다 들어오면서 갑자기 복잡해졌죠. 예, 다음 시간에 대손에 대한 것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게 4시간씩 이렇게 4시간 가까운 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양. 예, 체하지 말고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